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상형 문자 가운데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리장, 라히족의 덧바 문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앞에 하나 들고 와서 놨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간행된 가장 정돈이 잘 된 상형 문자 동파 상형 문자 사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운남을 특히 리장을 여행하시면은 상형 문자로 되어 있는 수많은 여행자들을 위한 책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엔 정말 상형 문자만 있어요. 근데 이 사전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원래 나시족의 문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형을 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문자인 덧바 문자, 동파 문자가 있고 또 그 부분의 음소를 이용해서 토를 달거나 뜻을 보충해 줬던 겉바 문자, 즉 곡바 문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전은 바로 그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이 이렇게 그림이 있는 부분이 상형 문자 부고요. 상형 문자 부가 끝나고 나면은 그리고 뒤에는 이제 색인이 좀 있죠. 인덱스가 있고 인덱스 다음에 뒤에 사전이 끝나질 않아요. 오히려 뒤에 그 표음 문자 사전이 별도로 나와요. 요건 이제 표음 문자 사전이에요. 겉바 문자가 따로 돼 있어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근데 그 가운데서 겉바 꽃바 문자는 그 상형 문자를 유의미하게 해독하는 과정에서 조금 애로점이 있고 혼선이 있을 경우에 그 혼선을 피하기 위한 보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표음 문자가 상형 문자를 제치고 더 중요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이고 원칙적으로 상형 문자는 주된 문자 그리고 우리말과 같은 표음 문자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상형 문자를 볼 때 저는 이제 상형 문자뿐만 아니라 각 문화권의 오래된 문자를 보면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문자를 봐요. 그 중에 오늘 가장 이제 일상적인 걸 갖고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아주 오래된 문자인가 아닌가는 즉 아주 오래됐다는 것은 대략적으로는 서기전 제 기준은 서기전 13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300년경보다 이전인가 이후인가를 이제 기준으로 보는데 그걸 보는 기준은 그 문자 안에 천문 즉 하늘과 관련된 단어가 얼마나 많은가 그 비중이 큰가 그러니까 그 비중이 크면은 대개는 천문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전반적으로 중요한 관찰의 대상으로 들어온 것이 서기전 13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300년경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이전에 만들어진 문자들에는 하늘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자와 표현들이 매우 적어요. 그랬을 때 어떤 문자를 봤을 때 예를 들면 현재 태국이 쓰고 있는 문자를 본다. 그들의 고언어 형태를 보더라도 하늘에 관련된 어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 그렇게 오래된 문자가 아니다. 물론 그 문자 역사를 알고 보는 거지만 모르고 봐도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메르 문자 이건 예외예요. 수메르 문자는 문자의 성립 시기는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문자보다도 아니 지상에 존재한다기보다는 그 흔적을 남기까지 포함해서 가장 오래된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천문에 관련된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그 예외에 대해서는 제가 해석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석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어도 공석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하나도 예외 없이 천문이 등장을 많이 하게 되면은
3300년 이전보다는 짧은 시기에 형성된 문자. 그보다가도 천문에 대한 내용이 거의 적으면은 훨씬 오래된 문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시 동파 문자는 그냥 덧바 문자를 그냥 오늘은 그냥 동파 문자로 통일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동파 문자는 오래된 문자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이 물건이 등장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지고 그 문자를 만들 시기에 문화적인 표준으로 삼는 문자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이제 표준으로 삼는 문자들이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입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오늘은 아까 밖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냥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발을 먼저 봐요. 그 문자 체계 속에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이라는 문자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안 만들어졌는가. 근데 신발이라는 문자가 등장하지 않은 문자권에서 형성된 그 문자 및 그 문자로 쓰인 문헌들은 대략 빈약해요. 그러니까 문자를 만들 때 적어도 신발이 중요한 생활에서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는 됐어야 문화적 수준이 꽤 높더라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집권하실 적에 4대강을 밀어붙인 적이 있으셨죠. 그때 4대강을 찬성하는 분들도 계셨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분들께서 내세우던 논리가 있었고 찬성하는 분들이 내세운 논리가 있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은 찬성하던 분들과 반대하던 분들이 내세웠던 논리 밖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 시대, 벌써 지금 봐도 10몇 년 전이죠. 10년 전이죠. 그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 그때는 어느 쪽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늘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거든요. 지금 실제로 그 녹조류까지만 생각했는데 녹조류에서 발생해서 공기 중으로 전해지는 물질이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속설답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전 한 1세기 전보다가 엄청 오래 살아요. 제 나이에도 만약에 50년보다 정도 제가 일찍 태어났더라면 지금 제 나이면 큰 노인일 거예요. 감히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노인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 정도 되는 사람을 나이는 있지만 그렇게 큰 노인이라고까지는 안 보잖아요. 바뀐 거죠. 수명이 많이 길어진 거죠. 그래서 수명이 길어진 원인을 우리는 이렇게 지금 믿죠. 위생 환경이 좋아졌어. 영양분의 섭취가 좋아졌어. 의료가 좋아졌어. 전체적인 위생 환경 자체가 다 좋아졌어. 보건관리 시스템이 좋아졌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 안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90% 정도의 원인일 거라고 생각했던 의료, 사회보건, 위생, 영양분 등이 아니라 실제 전혀 생각도 안 했던 부분이 90%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 현대화되면서 신발이 좋아져가지고 오래 살았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60년 전까지 사람은 오른발과 왼발이 구분되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면 어떤 장수가 시커먼 가죽 신발을 신고 내려오는데 오른쪽과 왼쪽이 구분되는 신발을 신고 내려오는 건 넌센스죠. 근데 실제로 신발이 보편적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게 신어야 된다는 것이 보편화된 것은 1881년이에요.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지금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요. 근데 우리 인체가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더 하죠. 머리도 크고 몸통도 빵빵하고 그래서 제 발목 복숭아뼈 이하는 제 전체 몸피에서 차지하는 부피의 20분의 1이 될까 말까 해요. 안 되겠죠. 제가 예를 들어 6등신이라 하더라도 6분의 1,
거기다가 위에 거는 굵고 밑에 거는 가느니까 곱하기 3, 그럼 6, 3, 18, 20분의 1 맞네. 네. 그 정도 되죠. 근데 저 안에 있는 뼈의 마디만 숫자만 갖고 따지면은 그 5분의 1 또는 약 5분의 1이 살짝 넘는 뼈가 복숭아뼈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럼 뭔 얘기죠? 엄청나게 많은 뼈의 골절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골절들마다 신경들이 지나가죠.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이 발밑에 깔려 있어요. 발은 매우 위험한 곳이면서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분이 계셔갖고 우연히 얘기가 됐는데 누군가 개가 와서 위에를 물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상처가 나고 독이 좀 생겼어요. 근데 그 독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발로 내려가면은 발이 갖고 있는 엄청난 신경수에 의해서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발로 빠져서. 빠진다고 빠진 게 아니라 발이 해결을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못에 찔렸는데 발바닥에 찔렸어요. 그러면은 아주 심각한 데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이 위로 독이 올라오면서 언젠가 다리를 잘라야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죽구나. 그만큼 발바닥이 있고 발등이 있고 발목이 있는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께 제가 그냥 여쭤보면 헌금 한 조각은 그냥 서비스로 주고요. 인류의 체면을 위해서 헌금 한 조각은 그냥 좀 커요. 조각이. 나머지 옷 한 벌을 가질래 신발 한 벌을 가질래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신발이요. 네. 신발은 안 신으면 당장 1시간도 못 다녀요. 근데 뭐 누드촌도 있는데 그냥 옷은 없어도 제가 좀 시체말로 조금 쪽을 좀 팔면은 1시간 뭐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뭐 다닐 수 있어요.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고 추우면 나뭇잎 갖고 가려도 돼요. 신발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신발이 있으면은 그냥 발을 쑤셔넣어서 안전만 보장하던 단계에서 마침내 신발이라는 물건이 발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발의 신경을 활성화시켜 주게끔 꽉꽉 눌려서 굳은 살이 생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신경들은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발바닥이면서 신발의 역할까지 발바닥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수명이 길 수가 없어요. 근데 발바닥을 고스란히 보존해 주니까 그 안에 있는 신경들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래 살았고 있는지도 몰라요. 20년 후에는 지금 제가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정설이 되고 그 당시에 보건, 식품, 영양, 뭐 의료, 위생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으로 밀려날 수도 있어요. 뭐 알 수는 없죠. 아무튼 저는 신발이라는 것이 인류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라는 것이 독자적인 단어로서 등장했는가 아닌가. 가장 원시적인 단어는요. 이 동파문자로 보면은 동파문자가 아닌 거바문자, 즉 꽃바문자를 제외하고 한 음절로 되어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우리말도 사람이 죽다, 다자라고 하는 이 꾸밈새에 해당되는 부분을 빼고 나면은 죽다라는 한 음절로 되어 있어요. 나다, 살다, 기다, 뛰다, 착하다, 돌아가시다. 이건 뭔가 뒤에 만들어진 거죠. 처음 만들어진 어휘는 표음문자든 표의문자든 그 표현의 음소에서는 1음소예요. 1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2음가를 가지고 있는 건 결합된 거잖아요. 한 음소 갖고 해결을 못하니까 문자를 만들어서 다양화시키고 한 음소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음소와 음소를 결합시킨 거잖아요. 근데 동파상형 문자는 한자의 즉 갑골로 비롯한 한자와 달리 한 문자라도 여러 발음이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죠. 천문과 관련된 용어가 많은가 안 많은 걸 어떻게 아느냐. 여기 사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안 보이시겠지만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제일 먼저 나오는 이건 이제 상형 문자니까 부수화, 기호화가 안 됐으니까 처음에 이 천문류 해서 나와요. 천문류에 처음에 이렇게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요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하늘이에요.
위에 우리를 덮고 있는 거. 하늘이. 근데 하늘의 음가가 어떻게 되느냐? M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거 W로 표현하는데 그냥 우로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성조는 어떻게 되느냐? 나시 상형 문자의 성조는 크게 6성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높게 하는 걸 5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하는 걸 3이라고 하고 낮게 하는 걸 1로 해요. 끝나는 것도 하면은 5, 3, 1이 있는데 초기에는 한 음소로 충분히 뜻을 실을 수가 있을 때에는 소리를 특별히 지를 필요도 없고 특별히 낮출 필요도 없죠. 같은 음가로 평평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3, 3이 돼요. 아, 그러니까 무도 어떻게 읽느냐? 3, 3이 나와요. 무.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 조금 변화로 와가지고 뜻을 주면은 무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처음에는 거의 평평한 것이 위주가 되었다가 변화가 되면서 5, 3이 생기고 3, 1이 생기고 이렇게 바뀌어요. 3, 5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어쨌든 그렇게 바뀌는데 이게 발음이 무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제가 밑에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뭘까요? 태양이에요. 태양이 빛을 냈으니까 뜬 거죠. 이렇게 해도 한 문자가 돼요. 만약에 천상과 관련된 개념이 이미 충분히 발전한 이후에 문자를 만들었다면 이것 자체가 한 음가일 거예요. 두 부분으로 구성된 상형을 가지고 있지만 한 음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나시 상형 문자는 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그 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게 뜨다 이런 표현이에요. 뚜가. 그래서 무두 이렇게 읽어요. 그럼 이 하나로 쓰고 둘로 읽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늘과 관련돼 가지고는 애초에는 요 글자가만 있었다는 거죠. 요거는 별도로 있던 것이 와서 붙어서 발음이 두 개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개념이 날이 맑다, 날이 뜨다, 천청 이런 개념이 하나의 개념으로서 이 문자를 만들 때 있었더라면 어쨌든 간에 다른 무언가의 음가의 변화를 줘서 무 이렇게 한 바꾸는 식으로 바꿔서라도 한 음가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두 음가가 되어 있어요. 아, 이것은 하늘과 관련된 표현이. 근데 제가 지금 예를 몇 개밖에 안 들기 때문에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아, 성급한 일반화가 아닌가 싶지만 성급한 일반화가 아닐 만큼 충분한 많은 근거는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밑에 다시 미리 또 쓸 줄 알았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지 말걸. 1분 후를 모르고 이 밑에 요렇게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뭔가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요. 그럼 요것도 요 하늘을 그린 상형과 요 부분이 결합된 거죠. 그럼 이 두 부분도 음가가 두 개일까 하나일까요? 만약 요것은 사람에게 담긴 태초의 혼 같은 개념이에요. 혼. 그러니까 혼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또 누구에게인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 내려오다 라는 것을 태초에 하늘과 관련지어서 혼이라는 것과 하늘이라는 걸 관련지어서 생각을 미리 하고 있던 시기에 문자가 만들어졌다면 음가는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음가가 둘이에요. 싸 이렇게 이제 읽히는데 싸라고도 읽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왜라고 읽히기도 해요. 왜라고 읽히긴 하는데 왜로 읽히면 이게 또 뜻이 달라져요. 싸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나의 영혼 이런 뜻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되면은 이 왜가 그 구궁으로 우리 그 구궁팔귀 할 때 구궁이 있죠. 그 구궁의 개념이 돼요. 하늘로부터 구궁이 내 몸에 스며들다. 그럼 무왜 이렇게 읽어요. 무싸. 그러니까 어쨌든 요것도 보면 두 음절로 되어 있죠. 그러면 하늘과 혼이라는 개념이 합성된
됐다는 것이고, 이 합성된 자체가 태초부터 하나의 개념으로 있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 행동, 내가 사는 데서 산, 강, 물 이런 것은 형태가 합성이 돼도 음가가 하나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천문과 관련되거나 의학과 관련되거나 인문적인 일정한 지식 단계에 사회가 도착했을 때에만 나타날 수 있는 개념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반대로 사람이 생활을 하려면 늘 만나야 했던 마시는 물, 먹는 음식,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은 한 음가로 표현되었을 때, 모양은 여러 가지여도 그러면 이제 요거는 3300년보다는 오래됐고, 그리고 좀 나름대로는 원시적인 생활이 남아있던 시기에 언어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늘만 딱 들면은, 그러니까요, 아까 밑에 해가 뜨는 걸 우리도 뜬다 그러지만은 요건 해예요. 요렇게만 하면.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가면은 요것도 이쁘게 그린다고 탁 해서 가운데 넣고 뭐 이렇게 폼을 탁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같아요. 같고, 이거는 이제 미라고 읽어요. 미 이렇게 읽어요. 니라고 있는데, 삼삼성, 즉 평성으로 시작해서 평성으로 끝난다는 것은 이것도 원초적인 그 음가에서 아직 멀리 안 간 문자라는 이야기죠. 니예요. 니인데 이걸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고 읽기는 다르게 읽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상형 문자가, 동파 상형 문자가 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걸 비라고 읽을 때도 있어요. 비라고 읽으면 빛이란 뜻이고요. 니 하면 태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본신을 말하려고 할 때는 니라고 읽고 이렇게 쓰고, 그것에서 나오는 빛을 말하고 싶을 때는 비라고 읽으면서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한 글자가 두 가지 음가를 갖고 있는 한자에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자보다는 덜 드물게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어쨌든 기본 대표음은 니로 읽히죠. 비는 상대적으로 용법상 파생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존재 자체가 태양이 먼저인데, 태양에 여기에 까만 점을 하나 그려요. 그럼 까만 게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발음이 뭐 또 다른 니가 아닌 제3의 1음소 뭐가 아니라 이것도 결합이 돼요. 나는 경우에 따라서 내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3일로 또는 3일로 있기도 하는데요. 여기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걸 안 하겠습니다. 그 음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거는 검다는 뜻이에요. 니나 태양이 검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한 글자로 그려놓고 요거 하나 넣어놓고 나서는 두 음절로 읽고 있는 거예요. 태양도 역시 다양하게 하나의 문자로 해독할 수 있는 시기보다는 전에 만들어진 문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밑에다가 까만 건 없앨게요. 까만 건 없애버리고 요렇게 문자를 하나 만들어놔요. 요걸 같이 그려놔요. 이렇게 한 문자예요. 한 문자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동쪽이란 뜻이에요. 동쪽이란 뜻 자체가 하나의 음가를 가지고 있으면 방위 개념이 이미 생활 속에서 깊이 자리 잡은 이후에 만들어진 문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발음이 달라요. 해가 뜬 거, 이건 뜨는 걸 말해요. 아까 뜨는 거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니도 이건 해가 뜨는 곳, 즉 나중에 의미가 전성되어서 동쪽이에요. 그럼 해가 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해가 지는 거는 여기다가 빛을 하나 떨고 가면 요게 이제 해가 지는 거예요. 이거는 미가 들어가겠죠?
해가 어디로? 산으로 어떻게 되죠? 꺼지죠. 지금 우리가 지동설 믿지 천동설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해가 뜬다 그러지 지구가 돌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침에 누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맞는 줄 알아도 아직도 뉴턴이 편하니까 뉴턴을 쓰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마찬가지로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인 줄 알아도 지금도 다 해가 뜬다 그러죠. 근데 그게 또 우리 인간이고 그 모습마저 사라지면은 살기 힘들어지죠. 예를 들어서 만유 인력이 있어서 우리는 지구의 땅에 딱 버티고 땅이 땡겨서 서 있다 그러면 얼마나 삭막해. 어머니 돼지가 우리를 안고 있어서 라는 문학적 표현이 동시에 필요한 거죠. 해가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해가 뜨는 거의 반대는 뭘까요? 우리말로 하면은 진다도 있는데 지다라는 개념이 뭔가 더 오래된 게 단어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꺼진다예요. 해가 꺼진다. 어떤 거 푹 꺼지는 거예요. 이거 해가 꺼지다는 거 같은 음가예요. 꺼가 붙어요. 니 꺼 그러면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가 전성돼서 이거는 서쪽, 동쪽은 한글로 썼으니까 서쪽은 한자로. 요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니 대신에 니를 다 넣어서 음가를 붙여서 쓰는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 요 시기에는 아직까지 태양 이외에 다른 것을 붙여서 한 음절의 단어로는 안 쓰고 있던 시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개의 단어들이 아까 제가 신발 얘기 드렸죠? 신발은 그것도 이제 상형 문자에서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모양까지 짐작할 수 있어요. 나시족의 동파 문자에 나오는 신발은 제가 잘 못 그리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깔창이 있어요. 소울이 있어요. 소울. 비브람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냐 그러면은 우리 한국 발음으로 그 사람들 이제 표기 발음으로는 이제 사라고 읽는데요. 이 발음은 한국 발음으로는 샤에 비슷해요. 샤에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신발이에요. 한 글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발바닥에 신는 것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샤라는 한 단어로 돼 있어요. 한 음가로 돼 있어요. 그거 만들 때 천문에 대해서도 잘 모르던 시절에 신발은 하나의 음소만 있으면 되는 단어가 돼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저는 신발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발이 한 단어로 안 돼 있는 언어치고요. 나중에 그 언어를 쓰는 나라들이 그렇게 발전한 나라들이 드물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음소입니다. 이거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조금만 갈게요. 우리말은 신발을 뭐라 그러죠? 신다라는 것 때문에 온 신이 명사가 된 것 같지만 원래 우리말 발음도 신은 시예요. 미음이 없어요. 원래는. 중국말은 뭐죠? 해라고 그러죠. 발음이 우리 당나라 때 발음은 해라 그러는데 이게 시예죠. 시인데 이것은 발음으로 우리가 히읗을 표현하는 것은 X성 히읗이 있고 S성 히읗이 있죠. 둘 다 한국어는 히읗이 될 수밖에 없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이게 요런 시 요런 것도 히읗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S성 히읗은 히읗을 발음할 때 혀를 밑바닥에 두고 히읗 하는 거죠. 하 하는 거죠. 근데 X성 히읗은 혀를 가운데 띄우고 하 하는 거죠. 그래서 하 하면 K 발음도 살짝 있고 S 발음도 살짝 있는 그 상태의 발음이 나오게 되죠. 바로 시 할 때 우리 신발의 시가 요 행태에 해당돼요. 근데 요렇게 할 수도 있죠. 비슷비슷한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 사람들 발음은 해로 됐는데 원래 신발 해를 가리킬 때 해가 우리가 혓바닥에 히읗을 놓고 한자를 읽을 때 광운성교를 읽을 때 히읗을 읽으면서 혓바닥을 바닥에 깔고 해 하면 안 돼요. 식혜할 때는 깔고 해야 돼요. 근데 신발 해를 가리킬 때는 띄우고 혀를 띄우고 해라고 해야 돼요. 당나라의 신발 당해 당해하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운 변화가 돼가 오늘날 혀를 중간에 띄우고 히읗을 읽었던 것은 오늘날 음운 변화가 되어서 다 시읒이 돼요. 셰.
이렇게 돼요. 중국어에서도 신발이 시옷 자음이 들어가요. 우리말도 그래요. 라시어도 그래요. 라틴어 계통도 슈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신었을 때의 그 문화권에서는 문화적인 차원인지 인간의 몸으로 말미암은 자연 발생적인 공통점인지는 알 수 없고 앞으로 더 연구해서 살펴봐야겠으나 아무튼 이런 공통점도 있더라는 있거나 말거나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근데 신발치고 굉장히 세련됐어요. 우리 시는 뭐였을까요? 시. 이것도 발음이 엄밀히 보면 이 시인데요. 우리말 발음 시는 어떻게 생겨먹었던 신발이었을까요? 여러분 로퍼라는 거 아시나요? 신발 중에 여자들도 신잖아요. 로퍼가 상표 이름인 건 아시죠? 원래 로퍼류는 로퍼라고 하지 않고 모카신이라고 그러죠. 모카신 할 때 모카는 종족의 이름이에요. 신할 때 신만이 신발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모카신을 신었다 그러잖아요. 아, 모카신 할 때 신은 우리말인가 보다. 모카 신발의 신인가 보다가 아니고 신까지가 그 사람들 말이에요. 모카신이에요. 모카신 신발이에요. 그렇게 봤는데 이 모카신도 같은 XIC 원래는. 근데 그 신발이 모카신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지금 로퍼를 모카신이라는 건 잘못된 거죠. 가죽을 가지고 와서 가죽으로 발을 감싸는 거죠. 그러면 가죽 위에 발목까지 오는 부분에 한번 접어줘야겠죠. 발목에서. 그래야 신발이 발이 안 벗겨지니까. 그 위에 이렇게 부츠처럼 올리고 또 한번 묶어줘야겠죠. 최소한 가운데는 묶어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가죽으로 발을 이렇게 감싸고 발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부분을 쪼아서 한번 여기를 감싸줘야겠죠. 여기는 더 위에 있는 부분은 감싸든 말든 그건 여기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바닥에다가 뭐 단단한 거나 대면은 신발이 나오죠. 그게 모카신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만든 형태를 조금 변화시켜 가지고 그냥 애초부터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밑에를 별도로 붙이는 것은 노르웨이지안 슈라고 하죠. 그 웨이지안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그거 말고 아무튼 모카신은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말의 시도 이렇게 만든 신발이에요. 나시족의 이 신발도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가죽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든 것을 이상하게 서양의 신발도 원래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서양의 신발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신발 중에서 슈 계통의 신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 계통의 신발이 있어요. 위 계통의 신발은 이태리 반도에서부터 남쪽에 또 올라온 것이고 다르게 만들어요. 바닥에 나무 바닥을 끄고 발을 묶은 거예요. 지금 샌들 같은 거죠. 그럼 위라고 불렀어요. 반대로 북쪽에서 프랑크족이 쓰고 게르만족, 즉 엘망드족이 썼던 이 신발은 이런 식이었어요. 그 신발이 오늘날의 슈가 된 거예요. 샌들은 슈가 아니에요. 이탈리아에 갔을 때 식당에서 드레스 코드에서 샌들을 금지했던 것은 우리 지금은 다 풀렸죠. 왜냐하면 미국 애들이 그렇게 가서 돈 많은 애들이 푸는데 뭐 어쩌겠어요. 이태리가 뭔 힘이 있어요. 신고 들어오는데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욕하고 가버리는데 그리고 들어오게 하는 식당에 가서 우르르 다 몰려가는데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풀었지만은 원래는 안 됐잖아요. 왜? 이건 슈가 아니기 때문에. 샌들은 위지 슈가 아니기 때문에. 위는 누가 신었냐? 나중에 이탈리아가 그 북쪽 문화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슈는 일반 평민 이상급의 신발이고 위는 노예들의 신발이었어요. 노예의 신발을 신고 식당에 들어오는 건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가서 슬리퍼를 끌고 쪼리를 끌고 살 땡기면 여러분은 그분들 원주민 눈에는 노예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 신발을 신고 이 오스트리아도 아니고 뭐 트라토리아도 아니고 얘가 리스토랑에 왜 들어왔지? 1인당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10만 원 이상 먹어야 되는데 왜 들어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차별을 받고 나서는 자기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인격 차별을 받은 건데 인종차별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죠. 우리가 같은 개념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얘기하다 그냥 좀 잡스럽게 갈게요. 홍콩에 나가잖아요. 홍콩에 나가면 자리세가 모든 식당에 자리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의 돌려치기
충청도 분들과 홍콩 사람이 왜 그리 비슷한지. 바쁘게 와가지고 앞에서 막 누가 알짱거리고 가는데 뒤에서 와서 빵빵거리다가 또 빵빵거리다가 계속 하니 나중에 갔다가 앞차가 서늘하잖아요. 서들이 뒤차로 와가지고 험산국게 탁 와가지고 문 열으라고 그러더니 문 열으라고 그러더니 뭐가 한 대 때리나 보다 그랬더니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근데 홍콩 사람들이 약간 그래요. 자리 세라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차값이라고 불러요. 홍콩에 가니까 어떤 한국 젊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차를 안 먹고 싶은데 차를 자꾸 따라주고 차를 강매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코페르토예요. 자리세예요. 코페르토인데 그 자리세고 무조건 차를 마시든 안 마시든 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간 이상, 밥을 먹는 이상. 근데 차를 안 시켰는데 바가지 시켰다고. 아, 외국인이라서 바가지 당했다 그래요. 똑같은 경우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갔는데 자리세를 다 받아요. 1인당 2유로. 가면 빵 갖다 놨죠. 식전빵. 그 먹든 안 먹든 간에 그건 이미 코페르토에 자리세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나 빵도 안 시켰는데 갖다 놓고 갔다가 1인당 자리세 받더라고. 인종차별 당했다. 어디 가면은 외국인 차별 당했고 어디 가면 인종차별 당했고. 똑같은 경우인데. 근데 아무튼 뭐 딴 얘기로 갔습니다만은 신발도 그렇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이 있겠죠. 달은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달 모양이고 달이 요게 빛이 나야 달이죠. 요거 빛이에요. 요렇게 동그란 점이 있고 요렇게 놓으면은 요 각도를 잘 보셔야 돼요. 요게 달이에요. 그냥 달을 뭐라고 읽느냐? 해라고 읽어요. 해 이렇게 읽어요. 근데 달이 여기가 까맣게 하나 넣어놨어요. 그럼 아까 요 까맣게 넣은 거 뭐라고 읽었는지 기억나시죠? 이게 달이 어두운 거예요. 달이 유난히 시커먼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 단어로 그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요렇게 해놓고 나서 해나 문신 아니고요. 그래서 요렇게 두 음절로 표현을 해요. 한 문자인데 음가가 두 개예요. 그러면은 달이 이제 응용입니다. 전부 다. 달이 이렇게 했는데 막 반짝반짝해요. 그럼 달이 뜬 거죠. 그럼 아까 나왔죠. 달이 뜬 거예요. 근데 역시 두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가 꺼지는 건 어떻게 할까요? 각도를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꺼진 거예요. 그럼 아까 이것도 나왔죠. 그래서 해가 꺼진 거예요. 해가 지는 거죠. 다리 지는 거죠? 그렇죠. 아, 다리 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 예. 그런데 요거를 요렇게 놓고 요것도 45도죠? 요것도 45도죠?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요것도 보면은 위치를 바꿔놨죠? 근데 이거는 두 음절이 아니에요. 한 음절이에요. 저녁이란 뜻이에요. 달이 생기는 저녁이란 뜻이에요. 근데 요거는 요 음가가 변형돼가요. 하가 돼요. 그러니까 음소가 조금만 바꿔가지고 하가 되면서, 근데 이거는 저녁이 왔는데 음소만 바꿔서는 해가 발음이 아주 정확히 구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갖고 해요. 이거 저녁이에요. 하지해부구. 그러면 저녁이 돼서 해가 아니고 저녁이 돼서 달이 뜬다. 이런, 달이 뜨고 새벽이 되면 꺼진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인데 똑같은데 저녁이죠. 요거 까맣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간 거예요. 뒤집어져서. 그럼 이거는 밤이에요. 밤도 그럼 음가가 조금 변화돼요. 호가 돼요. 호인데 이걸로 음가 하나 잡았으니까 요걸 음가 또 바꿔야죠. 토, 해, 하, 호.
그래서 이게 3월의 꽃은 아름다워라 이뻐지제 뭐 이런 얘들 발음이 다 노래예요. 왜? 성조가 없으면 외우지를 못해요. 외워야만 전달하죠. 그러니까 성조 자체 우리가 한국에서 누가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곡조를 붙이기가 어려울까요? 가사를 만들기가 어려울까요? 동시에 만든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곡을 만드는 게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살을 붙이는 것보다가. 왜냐하면 한국말은 성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사 붙이기가 쉬워요. 아마추어 문학가들도 아니 동네 문인들도 아니 초등학생도 가사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어라든가 나시어처럼 성조가 뚜렷한 말은 가사가 훨씬 더 어려워요. 대개는 가사부터 완성하고 곡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뭐 등리군이 노래 부르니까 노래가 좋아 보이지만은 그 가사가 성조 따라 부른 거에 불과해요. 성조를 따라 부르는데 조금 더 높여줬느냐 조금 더 낮춰줬느냐 하는 차이이지 다 성조예요. 니잖아요. 니 묻잖아요. 원 떨어지잖아요. 니 원이면 안 되잖아요. 니 원 아니 니 원 이렇게 되잖아요. 성조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성조가 안 맞으면 가사가 안 되는 거예요. 노래부터 지어놨는데 가사를 붙여라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운남성에 외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1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정말 나시족의 음악보다 더 오래된 음악이 있어요. 근데 그 노래에 가사가 사라진 게 있어요. 근데 그 가사를 채워달라는 부탁을 제가 2007년에 받고 지금까지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조가 있는 말은 정말 가사 채우기가 어려워요. 이미 만들어진 노래. 가사를 먼저 하고 노래 붙이는 게 훨씬 쉬워요. 아무튼 성조가 이렇게 성조를 가지고 차별을 시켜버려요. 발음은 H라는 자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달이랑과 달과 관련된 것은. 그런데 여기 보면 달이 저녁이라든가 뭐 그다음 밤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이렇게 문자의 위치를 바꿔놓고도 한 음절로 부르는 정도. 그러나 반대로 달이 뜨고 달이 지고 하는 정도는 저녁보다가 우리가 보면 나시 쪽에서 의식구조가 보이죠. 이게 저녁이냐 밤이냐라는 개념보다는 상대적으로 달이 떴느냐 달이 지느냐 하는 것이 나중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단어로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달이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어떤 상태에 대한 표현이 어떤 운동태에 대한 설명보다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시적인 언어일수록 운동태에 대한 표현보다는 정지된 상태에 대한 표현이 많아요. 근데 수메르어는 운동태에 해당되는 단어조차도 초기에 나오고 한 음절로 표현돼요. 이건 정말 해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자가 근대에도 좀 수메르 문자가 쓰였다는 증거들이 좀 있어요. 로헌치 문자라는 게 있는데 아직 해독이 안 되고 있는 문자예요. 근데 아무튼 그 수메르 문자를 반전시켜 놓은 문자의 일종인데요. 수메르 문자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인류가 만들었을까? 저거 혹시 누가 딴 놈들이 쓰던 거 아닐까? 라는 의심마저 하더라도 마땅한 반박이 없는 그런 수준의 언어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화학 공식까지 나오고 있어요. 골치 아픈 문자죠. 그 다음에 하늘, 해, 달, 땅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몇 글자를 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랬겠다 하는 막연한 짐작이 가고요. 그 구체적인 지식으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그냥 공감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땅을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일단 틀을 잡고 일단 경계를 지어요. 땅도 경계가 산도 있고 물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그냥 땅이에요. 근데 땅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요 끝에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땅 중에 이런 것도 여기에 이렇게 점만 똑똑똑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이게 같은 발상에서 만들어진 상형이죠. 근데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D라고 읽어요. D라고 읽는데
요 형태는 요거는 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뭐 요즘 와서는 이게 현대 와서는 Q라고 읽기도 하는데 Q라고 읽기도 하는데 원금은 2예요. 삼삼성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루라고 읽어요. 이것도 삼삼성이고 이건 삼일성인데 띠, 루, 투 이렇게 읽는데요. 뜻이 달라요. 요거는 한자로 번역하면 뜻이 쉬워요. 돼지예요. 요거는 한자로 쓰면은 토예요.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요건 토고 여기는 요 안에 있는 게 알갱이가 있잖아요. 요거는 토고 요거는 드거고 요거는 그냥 요게 우리말 보는 그냥 땅지에 가까워요. 토지 이거는 세계라는 개념에 가까워요.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일단 음가로 보면은 요건 탈락이죠. 요 두 개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원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흙 소일을 가리키는 것은 요 하나 말고는 응용돼 가지고 발전된 예가 없어요. 나머지는 이것 중에서 요걸 제거하고 이 모양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해나가요. 그러므로 이것이 실질적인 가장 원시적인 문자예요. 근데 이게 복잡하니까 나중에 모양은 이걸 채용해서 동일화해요.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피면은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되면은 풀이 올라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기운이 올라오는 거고요. 이거 D니까 이게 투니까 투 기운이잖아요. 투싸 땅에서 기운이 올라와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땅도 이렇게 세 가지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 두 가지를 보면은 흙과 땅이라는 개념, 땅을 구성하는 성분과 그것으로 구성된 형상을 구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조금만 확대해서 많이 안 가서 그렇지 이것은 이 음가와 이 띠는 거의 같은 음가예요. 통하는 음가예요. 삼삼성으로 이 삼일성으로 낮춰서 그렇지 이것이 더 넓은 세계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자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땅이고 이 땅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넓게 이어진 하나의 세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 단어로 다 처리가 돼요. 한 음절로 다 처리가 돼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추가되기도 하죠. 근데 땅은 그러니까 벌써 하늘 보다가 당시 문자가 만들어질 때 그들 생활에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달도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해보다 달이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해는 빛을 준다는 것 이외에 멀리 있었던 거예요. 달은 그들의 생활과 뭔지 더 연구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 결론은 사실 있지만 달은 그들의 생활에 훨씬 밀접했던 거예요. 땅은 더 밀접했던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땅보다 더 밀접한 건 뭘까요? 물이죠. 천재도. 죄송합니다. 우리 다 천재죠. 하늘이 안 내고 여기 어떻게 있겠습니까? 물은 지난번에 한번 모양이 기본 모양이 나와서 이 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물이죠. 물인데 물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분들이 봤을 때 하늘에서 온 것일까요? 땅에 솟아난 것일까요?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땅에 솟아난 거예요. 요 셈이잖아요. 셈에서 흘러나오니까 이분들의 이 물 개념은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음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와요. DZI 정도 되는데 역시 그 물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변음이죠. 모음은 자음은 비슷하지만 모음이 그래서 성조가 달라요. 3, 3이 아니고 3, 1이에요. 물은 처음부터 3, 1로 시작해요. 땅의 연결선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물이 있어요. 그런데 물에서 여기 글자 하나 있었죠. 요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차갑다. 있었죠. 그 발음이 이 발음은 저도 지금 현재는 요렇게 시 발음이에요. 이거 시. 근데 갑작스럽게 치와 지가 구분이 잘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오호성이 치예요. 치 물이 차다. 그런데 한 음절로 되어 있어요.
분명 두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설명했던 것과는 달리 두 요소가 하나의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차다. 이상하게 자음들이 우리하고 다 겹치죠. 전부 다 겹치죠. 그 다음에 요렇게 물이 또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이 물에 점을 잔뜩 찍어놨어요. 앞에다가. 이게 뭐죠? 물이 많다. 네. 물이 많다. 물이 많다. 이 발음 역시 추예요. 추인데 이건 이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것도 5호성인데요. 물이 많다. 물이 많으면 차요. 물이 많다. 한 글자예요. 이렇게 많다는 거 하고 물하고 결합했는데도 한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물이 있어요. 물이 가는데 누가 뚝을 막아가지고 잘랐어요. 이것도 하나의 두 개의 요소가 결합됐잖아요. 상형에서. 근데 한 음가예요. 이것도 음가인데 이것도 이제 발음 비슷한데요. 현재 여강 사람들이 잘 안 쓰는 표현이어서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아까 차다 했었죠. 요걸 물 많다로 갖다 했으니까 물이 더 큰 걸 어떻게 표현하죠? 물이 양이 많다. 물이 진짜 크다. 강이잖아요. 뭘 어떻게 할까? 막아서 안 되고 그냥 물 갖고도 안 되겠고 머리를 쓴다는 게 이거 두 개 큰 강이에요. 크다라는 말은 강을 큰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 문자를 처음 만든 시기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이치라고 해서 앞에 2가 뒤에 3, 3이 붙어요. 이런 건 두 단어예요. 요 하나 붙은 거는 하나인데 두 개 붙으면 이치. 나중에 가서 더 큰 강을 보게 되거나 하면서 엄청나게 큰 강인데 고여있는 강이 있어요. 여러분 미장에 가시면은 나스하이라고 하는 나시해라고 하는 바다라고 이름이 붙은 호수가 있어요. 끝이 보이는데 크지도 않는데 빛의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나스하이가. 근데 바다라고 그러죠. 그 나스하이처럼 크긴 큰데 흘러가지 않아요. 따라 춥지 않아요. 그런 강은 어떻게 해요? 쓰기는 어차피 같이 쓰고 다르게 읽어요. EB라고 읽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면 한 글자로 물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것이 다 한 글자로 표현이 돼요. 한 음소로. 그래서 한 음소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가 선신후구, 선근후원처럼 먼저 가까운데 나중에 먼데 처럼 가까운 데 있는 것이 먼저 언어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중국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러한 비중을 생각을 안 하고 천지인으로 다 모든 걸 설명해서 골고루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미리 짜여가지고 어휘가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최초의 사전인 설문이라는 사전의 오류예요. 생활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은 단어가 원초적으로 만들어지고 차츰차츰 복잡한 단어들이 만들어지죠. 이 과정을 상형 문자인 동파 문자는 아주 잘 보여줘요. 그래서 음가도 이름가를 보면은 많이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뭘까요? 이건 여러분이 절대 못 맞추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뭘 상형한 걸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묘지. 이거는 천재가 아니라 광인이에요. 이게 소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에요. 이게 바깥에 있는 게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것 대신에 원래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게 고기거든요. 고기 덩어리 뭐 이렇게 이 고기가 한쪽으로 축 처지잖아. 안 묶으면요. 이 새끼줄로 묶으면 그 모양이에요. 고기인데 이 고기에 이렇게 해놔요. 밸런스라는 얘기죠. 밸런스.
무섭죠. 음식의 밸런스예요. 소금이에요. 근데 이 소금이 나시족의 상형 문자인 동파 문자에서 한 음가일까요? 두 음가일까요? 없으면 못 살았다는 얘기죠. 문자를 만들 때부터 소금은 반드시 있었다는 얘기죠. 세라고 있는데 세.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누가 봐도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모르면은 통신어를 모르는 수준이에요. 괭이 같은 거죠? 의심하면 안 돼요. 너무 쉬우니까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땅이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죠? 두드리는 거죠. 이 음가는 뭘까요?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일단 땅이 있고 두드리 하나죠. 두예요. 두드리다. 근데 뜻은 두드리다인데 두드리다에 더 깊은 뜻이 해설이 또 돼 있어요. 상형 문자 요 안에서 동파가 해설해 놓은 그 옛날처럼 노노 밑에 이렇게 주달아 놓듯이 요걸 주달아 놓은 게 있어요. 두 땅을 위로하다. 땅을 두드리는 것이 땅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문학적 인간성은 갖고 살아야. 이거가 참 재밌는 거 하나. 요건 이제 위에 이제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가 놓으니까 문이었죠. 요게 요렇게 하면 앞이었죠. 요것도 있죠. 근데 요렇게 있는 거 하면 반대로 요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같은 건데, 요건 하나 올라와 있고, 요거는 그냥 하나로 돼 있고, 요거는 두 개로 맞추고 있죠. 용도가 다 다른 사물이겠죠. 우리가 그분들의 심성으로 돌아가 보면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문이에요. 동네 가면 이렇게 흙에다가 기둥 세워갖고 여기다가 놓고 이야기다가 어떤 좀 이상한 부족은 물소뼈 걸어놓고 이상한 부족은 뭐 걸어놓고 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우리 홍살문도 되고 뭐 해방도 되고 이런 거잖아요. 여하튼 이런 게 있고 이런 나왔고요. 요건 뭘까요? 곡식 말리는 거예요. 곡식 말리는 거예요. 요거는 한 음절일까요? 두 음절일까요? 하나의 모습입니다. 두 음절. 이때까지 곡식을 아직까지 칭커라고 하는 그들의 곡식, 우리 치면 귀일이 비슷한 곡식을 아직 말리는 대가 없이 농사는 지었어요. 그러나 농사로서 이걸 말리는 대는 한 글자로 아직까지 안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건 뭘까요? 요거는 두 글자 같습니까? 한 글자 같습니까? 소리가. 어떤 두 글자예요? 이게 뭐게요? 한자로 보면은 우리말로 하면 더 쉬워요. 이 발음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말로 뭔지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거네. 거네라고 읽으시면 돼요. 거네. 여하튼 재미있는 표현들이 우리가 아까 계절을 안 했지만은 계절도 다 하늘 밑에다가 뭐 이렇게 있으면 이건 뭘까요? 요건 뭘까요? 제대로 그리겠습니다. 너무 대충 그린 것 같아서 정성껏 너무 똑바로 하면 안 돼요. 이건 뭘까요? 하늘이죠. 아까 발음은 무였죠. 요것이 들어갔죠. 추가됐죠. 근데 발음은 하나예요. 아까 이 안에 해가 뜨고 지고 이런 건 두 음가였죠. 이건 한 음가예요. 춥다는 음가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절로서 겨울을 가리켜요. 요건 눈이에요. 눈이 포스해서. 그러니까 눈 내리는 계절,
추운 계절이고 추해요. 그래서 어쨌든 음가들을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들어가지고 네가 몰아붙이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시는데요. 시간상 몰아붙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지 제가 몰아붙이는 거 결코 아니에요. 넘쳐요. 이 사전을 펴가지고 하면은 우리 자음의 음가가 동북아시아의 고유 언어들의 자음과 겹치는 확률이 7~80%. 음운 변화를 고려하면 일할 정도도 높아져요. 어쩌면은 멀지 않은지 몰라요. 우리가 북방의 기마민족들을 한때 5호, 5오랑캐라고 하면서 선비, 흉노, 제, 갈, 강 했을 때 이분들이 강족의 후예라고 했잖아요. 어쩌면 문화적으로 인간 공통의 신체 언어적인 것을 빼고 문화적으로도 사촌지간인지도 몰라요.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어쩌면 이와 같은 음가는 공유한 상태에서 언어를 만들지는 않은 상태, 그 어느 시기가 흩어졌을지도 몰라요. 이 언어가 만들어진 것을 대략 3,500년보다는 좀 더 오래된 시기로 본다면은 그 시기 어느 시기인가에 헤어진 같은 단일 음가에 관한 한 거의 비슷한 말을 쓰고 있었던 형제들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땅을 두드리다 쳐면 어쩌면 같은 꿈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마지막이니까 질문 좀 받고 해야 되니까. 네. 오늘은 이제 글자 예를 지난번과 달리 세 차례와 달리 글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동파문자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건 많아요. 특히 동파문자에 담긴 소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요건 정말 시간을 갖고 쭉 하면은 기억 관련된 언어 쫙 니은 관련된 거 쫙 하면은 엄청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런 언어들이 또 만들어진 시기, 자기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만들어 왔고 가까운 것부터 만들어 오면서 가까운 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냉정하지 않다. 뭔가 소통이라는 개념에서 많이 만들어졌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소통이 주제라는 거예요. 소통이 제가 어떤 게 소통이 주제라 생각을 했냐 그러면요. 먼저 자신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요즘에 패션을 중시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합니다. 그걸 잘 입어야죠. 근데 제가 오늘 또 그 머리카락을 좀 다듬으러 가는데 앞에 사거리에서 어느 분이 싹 길을 걸어 가시는데 캐주얼 조끼를 아주 멋진 걸 탁 걸치시고 안에 셔츠도 좋아요. 그리고 밑에 바지도 탁 치노 바지를 롤업을 해가지고 거의 제 나이 또래예요. 제가 조금 작거나. 그리고 거의 겨울이잖아요. 그분도 저랑 같이 발목이 시릴 거거든요. 근데 안에 페이크 샥스는 신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보이기에는 맨발로 로퍼를 딱 신고 사거리를 탁 건너가시는 거예요. 야, 어디서 패션이라는 건 들었는데 저분은 패션에 숨어있는 소통은 없구나. 저기 우리가 예를 들어 코트를 입더라도요, 옷을 입더라도 자기 지역의 기후 환경과 소통해요. 그게 패션이에요. 소통하지 않는 건 패션이 아니에요. 나폴리 지역 겨울에도 안 춥죠. 이 사람들이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발목에 털이 안 보이는, 복숭아씨 근처에 털이 안 보이는 선에서 그렇게 맨발 또는 맨발에 준하게끔 로퍼를 신고 다녀도 되죠. 로마 북쪽으로 가면 추워서 발 시려서 안 돼요. 로마 북쪽 피렌체를 가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근데 그 패션 한다는 사람들이 그 밀라노에서 찍었던 봄에 날씨 화창해진 시기에 신고 나온 사진을 보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러고 다닌 줄 알아봐. 겨울인데 추운데 편하자고 하는 게 신발이고 옷인데 나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고 나를 나타내는 문화적인 의미도 있고 과거에는 신분이었겠지만 옷이. 그래서 옷이 식의주가 아니고 의식주였던 거예요. 자신의 신분, 내 정체성이 먼저니까. 안 먹으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앞에 있던 것은 정체성이 먼저였던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투를 잘 안 입죠. 그냥 일반 그냥 자켓만 입죠. 그러니까 나폴리 사람들은 자켓만 입다 보니까 밑에 부분이 이렇게 닫히죠.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죠. 그러다 보니 그 대신에 폼 잡으려고 라페를 크게 하죠. 그리고 밑에 치노 바지 로라베스 입고 로파시 입고 맨발에 이렇게 다니죠. 근데 올라오면은 피렌체도 올라오면은 겨울에 추워요. 옷을 벗었을 때와 안 벗었을 때를 차별하니까 이 사람들은 실루엣이 싹 이렇게 이게 많아져 가지고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허리띠 있는 데가 보이고 넥타이 있는 데 끝부분이 보이고 샤스가 보이는 실루엣이 되는 거예요. 대신 나폴리 사람들도 춥지도 않은데 그래도 조금 추워도 춥다고 대만이 영하 9도만 되면 동사자가 나오거든요. 나와요. 그분들은 얼어 죽어요. 우리는 9도면은 룰루라나 그냥 얼어 죽을 분은 잘 안 계시죠. 기저질환이 없다면. 근데 기저질환이란 말 참 코로나 이후로 자주 써봅니다. 아무튼 그래도 춥다고 코트를 입으면 이분들이 코트가 길이가 어떻겠어요? 길겠어요? 짧겠어요? 짧겠죠. 무릎 위로 올라오죠. 반코트는 코트가 아니고 롱자켓이니까 반코트란 건 없어요. 롱자켓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무릎 위에 올라오죠. 근데 피렌체나 밀라노 정도 오면은 겨울에 춥죠. 무릎 밑으로 내려가죠. 많이 내려가진 않죠.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이 자켓이 되니까 블레이즈 자켓은 이렇게 실루엣이 싹 벌어지죠. 근데 그리고 이제 옷을 헤치고 있어도 여기 싹 모여가지고 요 정도 3cm에서 5cm 사이에 모여 있죠. 한국에서는 3cm, 5cm 사이에 모여 있는지 모르니까 저도 그냥 요즘 살이 쪄가지고 옛날에 입던 거 못 입고 이만큼 돼 있거든요. 그래도 입고 다녀요. 뭐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아는 만한 사람이 오면 이거 쓱 해가 주머니 손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코트는 내려가죠. 영국 같은 데 어떻게 되겠어요? 부츠 바로 윗단까지 코트가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안에 있는 옷마저도 좀 아물어지겠죠. 자신의 환경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대화해야 돼요. 근데 옷 입는데 보면 여성들 두 개가 어두우면 하나는 밖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건 패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연 세계에 있는 사물들이 어느 하나 자연계에서 이상하게 보이는 거 있습니까? 흙 위에 돌 있고 그 옆에 자갈 있고 그 옆에 풀이 있고 그 옆에 나무가 있고 풀엔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꽃이 있고 나무에 또한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줄기가 있고 계절 따라 색은 바뀌고 그게 색감이에요. 자연을 많이 관찰하고 그 자연의 어울림을 아는 사람은 저절로 그 색감대로 입어요. 저절로 그 색감대로 입어요. 그걸 굳이 어떤 거는 하나 강조해서 하나 밟고 나머지 어둡게 가 있고 두 개 밟고 하나 밟고 포인트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닌 잘못된 패션이에요. 문자도 마찬가지. 이분들이 문자를 만들 때 만약에 그 정도 소통감이 없었으면 문자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문화의 성취라는 것은 소통이 된 다음에만 성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는 성과가 안 나와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욱더 소통해야 돼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이태리 사람을 100번 보지 말고 자연계를 보라는 거예요. 봄을 보고 겨울을 보고 가을을 보고 여름을 보면 그 꽃들이 피고 지는 그 색 어울림들이 이태리 갔다 오니까 지중해가 얼마나 공기 좋아요. 환경오염도 없고 그러니까 백바지 싹 입고 한국가 돌아다니는데 한국은 오염이 심하거든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패션이 아니에요. 패션이란 말 자체가 뭘까요? 파스. 자연의 빛을 옮겨 담는 거예요. 우리가 텍스트란 말이 텍스타일에 나오는 직조, 경위를 짜는 것이 이게 텍스트잖아요. 어떻게 짜임새를 있게 구성할 것인가 텍스트죠. 잘 짜여진 표본이 그러니까 텍스트인 거죠. 옷감도 그렇게 짜니까 옷감은 텍스타일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패션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 안에 자연의 빛을 담는 거예요. 소통이에요. 문자를 이해할 때도 이거 나중에 한참 보다가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이해 안 되잖아요. 이건 이해 안 되고 이건 너무 이해될 수 있고 아까 두드리는 건 너무 이해 잘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저랑 같이 한 시간 5시간 나누고 5번 하잖아요. 여러분 다 이해돼요. 왜? 어느 순간 그 문자를 만들었던 사람과 시간의 격차를 넘어서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창조가 나와요.
창조라는 것은 소통의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패션을 보면서 하도 답답했어. 아까 그분을 보고 나서 오늘 오다 본 분들 얘기, 신발은 오늘 밖에서 어떤 몇 분과 나눈 얘기, 이런 얘기를 옮겨 담지만은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뵈면 뵐수록 준비 안 해서 와요. 준비하면 더듬거려요. 준비하면 뭘 붙여야 될지 막 성질이 급해갖고 5분 남겨놓고 절절 매는 거 보셨잖아요. 뭘 붙여야 될지 더듬거리는데 준비 안 하고 오면 이렇게 해요 그냥. 오늘 또 그래서 소통할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여기 계신 분하고 나름대로 소통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뜻이 거기에 있지 지식 전달이 아니잖아요. 여기 자체가 지식을 그려놓은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편으로 보면 이제 쭉 얘기했던 것이 그 열정, 꿈, 바램, 그것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가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통이 있어야 옷이 있고, 소통이 있어야 문자가 있고, 소통이 있어야 만남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90년대는 웰빙의 시대였다. 2000년대는 힐링의 시대였다. 기억들 하시죠? 지금은 서바이벌의 시대라 올 것이다. 올 것이라는 게 왔죠. 지금도 웰빙을 이야기하고 20년 전처럼, 지금도 10년 전처럼 힐링을 이야기해요. 달라졌어요. 그때는 야 멋있게 살려면 웰빙 해봐. 건강하려면 웰빙 해봐. 안 해도 그만이지만 하는 게 좋을걸? 근데 지금은요, 너 웰빙 해. 안 하면 죽는다? 서바이벌의 연장선에서 웰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 힐링, 야 힘들잖아. 힐링하고 편하게 살아. 풀고 그런 힐링이었어요. 지금 너 힐링해야 돼. 안 하면 너 죽어. 너 스스로 끊을지도 모른다. 야 어느 뭐 서해 개장만 끊겠냐? 네가 그 사람보다 정신세계가 더 고귀하겠냐? 힐링해. 안 하면 너도 가. 서바이벌의 연장선에 힐링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힐링이 강조되던 시대보다 힐링 프로그램이 더 많아진 거예요. 서바이벌의 도구로서 힐링이 선택된 거죠. 서바이벌의 도구로서 웰빙이 선택된 거죠. 무서운 시대죠. 왜 그럴까? 35년생들이 주축을 이루는 서울대 법대 동문 모임에 몇 년 전에 제가 가서 뭐 나이 드신 분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좋은 마음 놓고 사귈 수 있는 좋은 젊은 친구가 있는 게 가장 좋은 건강과 그런 생활의 방편이다 했더니 갑자기 다 저를 사귀려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저도 35년생 자기 동기인 줄 알고 해놓고 나서. 근데 아무튼 사람들이 자존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자존이 없는데 자존심은 엄청 세요. 자존의 자리에 성취욕이 들어간 거죠. 성취욕이 자존이라고 생각하고 그 발현심이 자존심이 된 거죠. 근데 성취의 단계가 멈추는 순간 원래 그 자존 자리에 있던 성취가 본질이었다는 게 드러나죠. 목숨을 끊어버리죠. 놔버려요. 미련 없이 놔버려요. 점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죠. 정말 자존은 그 소통에서 와요. 가족 필요하죠. 종교의 신앙의 대상도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생각해 주겠지, 내 이해해 주겠지, 나도 이해하니까 그럴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어서 서바이벌의 시대로 들어왔어요. 그럴 수 있는 한 사람이 정말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시면 돼요. 물론 정도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다. 이거 더 심각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진짜 소통했다면 뒤통수 맞을 일도 없어요. 그 선이 있으니까. 저분하고는 저 선, 이분하고는 이 선. 그게 진짜 알맞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알맞음이 있고 소통이 있고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있다면 내 마음에는 언제나 유토피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형 문자들은 그게 보여요. 화학 교육으로 번쩍이는 알고리즘 속에 있는 그 공식들보다도 저는 상형 문자가 때로 아름다워요. 가장 아름다운 건 한 음절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 더 아름다워요. 그들 속에서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고, 어떤 때 그들의 슬픔이 느껴지고, 그들의 기쁨이 느껴지고, 그들의 열정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조금이나 전달해 드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게 이 전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전체 모든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마당이 오늘까지 해서 4차례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 카페 유튜브에 올라있는데 처음에 이제 각골 문자 상형에 담긴 의미, 두 번째 복합 문자 상형에 담긴 의미,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그 각골의 어떤 변화 과정, 그리고 오늘은 동파 문자의 문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이 전체적인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질문 몇 가지 받고 오늘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거라든가 특히 이제 동파 문자 너무 재밌잖아요. 이게 혹시 이거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나 보군요. 왜냐면은 하늘 이야기하고 땅 이야기했는데 왜 사람 얘기는 안 해요?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얘기를요. 만약에 제가 그 나시족들을 50대 이상의 나시족 30분을 메시고 앞에서 했으면 그중에 20분은 우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느끼는 게 달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 정도 느껴갈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가면은 그게 없으면 미래가 창조가 안 돼요. 미래는 소통한 만큼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성과주의에 너무 젖어 있어 갖고 우리가 성과를 내고 싶으면 바닥부터 파야죠. 질문하기가 갑자기 무겁게 만드셔서 그렇죠.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아까 선생님 예. 말씀 중에 수메르 문자 말씀하셨는데 네. 그 수메르 문자도 상형 문자인가요? 아니면 쐐기 문자에 해당됩니다. 예. 제가 이제 기호 문자에 해당됩니다. 전에 제가 어떤 책을 거기 네.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 네. 김무슨 어떤 교수님 쓴 책인데 네. 거기에 보니까 그 수메르 문자를 연구하신 분인데 네. 그 문자하고 말하는 것이 네. 우리 한민족의 언어하고 유사성이 굉장히 많아서 네. 한민족이 그 우수한 수메르 민족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쓴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근데 이제 제가 언젠가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내려고 한 사전이 있는데 인간들이 쓰는 음소는 기본적으로 같았다. 그래서 뭐 우리와 연결되든 누가 연결되든 다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애초에 하나였다. 예, 그래서 다만 그걸 우리와만 연결시키면은 예를 들어 이럽니다. 저는 고구려사가 한국사인가라고 물으면 저는 답이 애매해집니다. 고구려사를 한국사라고만 하면은 고조선사를 한국사라고 하면은 고조선을 구성했던 수많은 민족들, 고구려를 구성했던 말갈, 돌궐 등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우리 역사를 뺏을 수도 있다. 그들이 우리로부터 뺏어가서도 안 되지만 우리도 뺏을 자격이 없다. 어쩌면 고구려사는, 고조선사는 함께 종족이 더불어 번성할 수 있다는 과거의 전형적인 교훈이고 모습이다. 우리가 지금 재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중국이 우리로부터 고구려사를 뺏어갈 수 없으니 우리도 뺏으면 안 된다. 그거는 모든 민족이 공통으로 노력해서 발전시켰던 한 시대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메르 문화는 굉장히 놀라운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공부한 영역만 번역해서 내놓더라도요. 너 거짓말하지라고 하는 언어학자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거짓말한다고 할 거예요. 거기에 핵공식까지 나온다면 놀라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 언어 구성 자체에서 모음 자음값만 따지면 한글과 비슷한 게 80% 이상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만주적인 문자어는 안 통하느냐? 80% 이상입니다. 돌궐 문자어는 터키어죠. 얘 터키어는 어떠냐? 80% 통합니다. 그러면 옛날 고몽고 문자어는 80% 통합니다. 애초에 그렇게 통했던 거고 그걸 우리가 굳이 우리만 가지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저질렀던 과거에 왕성했던 시대의 실수일 수도 있고 그 흔적일 수도 있고 어쩌면 못다 핀 꿈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 그건 연구 과제로 남겨놔야 되는 부분이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저히 더 질문을 하실 수 없으시죠? 네, 뭐 시간도 하여튼 그동안 이 전시 작품
이렇게 작업하신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만 하신다고 고생하신 박재수 선생 다시 한번 박수 좀.